안녕하세요. 네,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118회 전산세무 2급 이론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자기합수표 현금 맞죠? 통지서 현금 맞고요. 직원 가불금은 네, 가불대여 우리 뭐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가불은 무조건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3개월 이내인 환매 조건부 채권은 3개월 이내니까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유동부채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비유동부채로 먼저 지우고 시작한다. 그래서 사장퇴,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우선 먼저 삭제. 네, 그래서 아래 두 개를 지우고 나면 나머지 모두 유동부채에 해당하니까 합계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900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900만 원의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바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기업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유형자산은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을 유형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 네, 사업용으로 사용할 거니까 토지 맞고요.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매입한 판매 목적은 우리 무조건 뭐라고요? 재고자산.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 이거 영업활동에 사용하고자 하는 거니까 네, 제조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기계장치, 네, 유형자산 맞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3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문제를 맞춰주셔야지 되는 문제다라고 보여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사채의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이번 회차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사채예요. 그런데 제가 사채를 조금 짧고 굵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는 일단 우리가 할인 발행도 있고 할증 발행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채의 우리가 액면 금액이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사채는 우리가 매년 이자 지급할 때마다 상각이다 라고 하는 걸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할증 발행했을 때의 장부가 할증 발행했을 때의 장부가는 점점 낮아지도록 돼 있고 할인 발행을 했을 때의 장부가는 점점 높아지도록 되어 있더라. 그래서 위로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얘는 할증 발행에 해당하는 거고 아래는 할인 발행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 파란 색깔의 선은 내 사채의 장부가를 의미해요. 이 파란 색깔은 내 사채의 장부가의 변함을 의미를 하게 되고 그러면 할증 발행했을 때 장부가는 매년 감소한다. 할인 발행했을 때 장부가는 매년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채의 이자 지급을 하게 되는데 사채 우리가 할인 발행했을 때 이자를 지급한다.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가서 돈을 지급을 해야 해요. 이 돈은 매년 우리가 약속한 금액만큼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동일한 금액의 돈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금액에. 자, 그리고 할인 발행 차금이 대변으로 상각액이 없어지게 되는데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액은 첫 해에는 조금 상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 해에는 조금 더 많이 그리고 마지막 해에는 남아있는 모두를 상각해야 하기 때문에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액은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차변에 우리는 이자 비용이다 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는데 이 이자 비용의 금액은 둘의 합계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첫 해에는 이자 비용이 조금 작고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더라. 이게 할인 발행 차금이 할인했을 때의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증 발행했을 때, 그럼 할증 발행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마찬가지 돈은 매년 동일한 금액이 지급이 되게 돼요. 매년 동일한 금액이. 할증 발행 차금은 대변에 있었기 때문에 차변으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상가액이 첫 해에는 요만큼, 두 번째 해에는 조금 더, 세 번째 해에는 남아있는 모두가 상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액도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차변에 이자 비용을 적게 되는데 이 이자 비용은 양쪽의 합이 같아야 되는데 돈이 일정하니까 이자 비용은 처음에는 크고 점점 어떻게 되더라? 작아지더라. 사채는 요만큼만 여러분들이 암기 이해를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얘를 암기를 하시겠다 그럼 외우시면 무조건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사채의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채의 액면 이자율이 유효 이자율보다 큰 경우, 액면 이자가 크다라는 얘기는 이자를 많이 줄게 라는 얘기니까 액면 이자가 크면 우리는 할증 발행이다라고 하는 걸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발행가액이 할증된다.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사채가 할인 발행되는 경우 사채의 장부가액은 매년 감소한다. 할인 발행했을 때 장부가액은, 장부가 파란색 선, 장부가는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3번. 사채가 할증 발행되는 경우 액면 이자는 매년 일정하다. 할인이든 할증이든 액면 이자, 우리가 돈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지급해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액면 이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액면 이자는 할인이든 할증이든 매년 동일하게 발생을 하게 된다. 왜? 내가 약속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네. 사채가 할인 발행되는 경우 유효 이자는 만기까지 매년 증가한다. 유효 이자라고 하는 것은 이 이자 비용의 금액을 우리는 유효 이자율법으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효 이자, 액면 이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 이자는 할인 발행했을 땐 매년 증가를 하게 되고 할증 발행했을 경우에는 매년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할인 발행은 매년 증가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얘는 여러분들이 세무 1급으로 올라가셔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요만큼만 우리 사채에 대해서 암기해 주시는 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우리 문제 5번은 뭐 그냥 간단하게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주식과 관련된 거래가 발생을 해야 한다. 우리 회사의 주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돼야 자본에 영향을 미치겠죠. 혹은 뭐 잉여금, 처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게 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으니까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보통예금으로 건물을 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교환거래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돈과 건물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보통주를 주당 11,000원에 증자했다. 뭐 증자했던 어쨌든 주식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을 하게 되면 전체 자본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광고 대행사로부터 광고 대행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면 비용이 발생을 했으니까 우리가 자본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장부가 1,500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린 또 손실이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그래프가 표시하는 원가 행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문제 6번은 저희 시험 문제에 엄청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제가 원가 얘기해서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로 그래서 그냥 차트를 고정비 그리고 변동비 그리고 우리가 준고정비 그리고 준변동비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그렇죠? 고정비, 변동비 그리고 준고정비, 준변동비 이렇게 암기를 했고 고정비는 단가가 점점 줄어드는 변동비는 단가가 일정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비에 해당하는 거 우리 암기하시면 좋아요. 감인보세. 그래서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과 원가 얘네들을 우리는 고정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변동비는 직접 원가, 직접비가 다 변동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변동제조간접비가 변동비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준고정비에 대해서는 준고정비는 제가 리스료나 렌탈료를 우리는 준고정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준변동비는 뭐가 존재한다? 기본요금이 존재하게 된다. 기본요금이 존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준변동비다라고 얘기를 하고 준변동비의 대표적인 게 그래서 우리는 전력비가 준변동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 문제의 또 다른 표현. 준변동비를 우리는 혼합원가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정비와 변동비가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혼합원가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차트 그래프 1번은 차트가 어떻게 됐어요? 계단 형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준고정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트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것은 변동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는 준고정비, 그 다음에 나는 변동비.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 7번. 다음 중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원가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관련 원가는 이미 발생한 과거의 원가로서 벌써 틀렸어요. 그냥 1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이미 발생한 원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매몰 원가. 매몰 원가라고 얘기를 하고 매몰 원가는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더 이상 영향력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비관련 원가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원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관련 원가는 우리가 돈을 썼다 안 썼다?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돈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거 우리는 미래 원가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미래 원가. 나중에 쓸 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기회 원가는 차선에 대체안을 선택할 경우 얻을 수 있었던 기대값을 최대의 효익을 얘기를 하는 거죠. 차선체.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피 가능한 원가는 특정 대체안을 선택할 경우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원가. 그러니까 회피가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차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금액의 차액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은 여러분들이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에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원가
세 가지 뭐 있어요. 기초 제품, 기말 제품, 그리고 매출 원가. 이렇게 세 가지. 기초, 기말은 제품이에요. 원재료랑 제공품은 다 찾을 수 있고 어찌됐든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기초제품, 기말제품, 매출원가가 없더라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회계거래는 그랬으니까 원재료가 움직이면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기말 제품을 과대계상하였다. 기말은 어쨌든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얘가 과대하든 과소하든 영향이 전혀 없더라.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기초제공품 움직이면 당연히 움직이게 되겠고 공장 직원의 임금을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면 임금이 적어졌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9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은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원재료는 공정 착수 시점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자, 우리가 문제 9번은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인데 우리가 적어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평균법을 계산을 한다. 평균법을 계산을 하면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말, 성, 말, 총. 그래서 우리는 기초 플러스 단기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평균법에서 기초를 빼고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말, 성, 완성품 안에는 기초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빼, 초, 말 분의 단기분만 기. 그래서 단기분만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인 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법으로 했을 때,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그러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수량 차이는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할 때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하게 되면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 뭐만큼 차이나요? 기초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네, 기초 수량만큼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1번 보기 맞는 말이 되겠고요.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원가 배분에서 차이가 없다. 네, 기말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해가 되셨죠? 둘 다 같은 수치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한 경우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원가는 실제보다 높게 계산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여기 이 분수에서 단가를 계산하실 수 있게 돼요. 마찬가지 선입선출법도 이 분수에서 우리는 단가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를 높게 평가했다. 그럼 기말이 커졌다. 기말이 커졌다. 기말이 커졌다는 얘기는 분모가 커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분모가 커지게 되면 분수는 어떤 상황이 생겨요? 기말이 커지게 되면 전체적인 단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분모가 크니까. 우리 그냥 아주 그냥 실예로 이렇게 한번 볼까요? 2분의 1하고 3분의 1하고 뭐 이렇게 볼까요? 그래서 기말이 커지게 되면 2분의 1은 0.5가 나오겠지만 3분의 1은 0.3333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적어지는 단가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소는 무조건 검사 시점에 측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네, 자 이제 1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두 개의 제조 부문을 가지고 제품 A와 B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당사 제조 부문별 예산 제조 간접비 원가는 제조 부문 1에 102만 4천 원, 제조 부문 2에 300만 원이다. 제품 A의 생산량 300개, 제품 B의 생산량은 400개이다. 제품 한 개당 생산에 투입되는 직접 노동시간은 다음과 같다.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부문 1의 노동시간당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이렇게 됐는데
자, 우리가 문제 10번에 지금 문제상에서 물어본 건 제조 부문 1의 제조 부문 1의 우리 예정 배부율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조 부문 1의 총 예산 원가는 102만 4천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제품 A와 B를 생산을 하는데 직접 노동 시간이 제품 A와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조 부문 1도 있고 2도 있는데 2는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1번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조 부문 1에 A 제품은 4시간, 그 다음에 B 제품은 5시간씩 사용이 된다라고 했고요. 자, 그런데 A 제품의 생산량을 봤더니 A 제품의 생산량은 300개. 300개. 그 다음에 B 제품은 400개의 제품을 생산을 했어요. 그럼 A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1200시간이다 라고 하는 게 필요할 거고 B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2000시간이 필요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체 총 금액은 102만 4천 원이니까 예산이 102만 4천 원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기 총 3200시간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시간당 단가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320원입니다 라고 하는 시간당 단가를 계산을 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예정 배부율이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자, 우리는 제품 한 개당 생산에 투입된 노동 시간, 그래서 한 개당 시간이 4시간, 한 개당 시간이 5시간이기 때문에 총 300개를 곱해줘야 A 제품을 만드는데 총 들어간 작업 시간은 1200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고 B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품 하나당 5시간인데 400개를 생산했기 때문에 2000시간의 노동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는 노동시간을 총 3200시간이다 라고 하는 시간을 써야 하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총 금액은 102만 4천 원만큼 지급이 돼야 하기 때문에 나눠주시게 되면 결국 시간당 우리는 320원의 금액을 소요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는 그러면 면제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세금계산서를 뭐 해야 된다?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니까 1번 그냥 1번 정답이네요. 구매 확인서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 우리가 문제 11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저희 뭐 수강생분들도 계속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영세라고 하는 게 영세율이라고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을 하다 보면 영세라고 입력을 하는 거, 영세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영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컬 LC에 따라서 그래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영세는 우리가 영세라고 쓰는 이유는 수출할 물품의 내국 거래를 우리가 영세다라고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수출할 재화의 내국 거래를 우리가 영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수출이다라고 하는 걸 쓰는 경우는 말 그대로 직접 수출한 경우예요. 직접 수출을 한 경우.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영세, 수출할 재화의 내국 거래, 내국, 우리나라 안에 있는 회사와 우리나라 안에 있는 회사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증빙으로 뭐를? 증빙으로 세금 계산서가 필요하다. 세금 계산서가 필요한 거래를 우리가
영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수출은 국외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교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우리 판매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선 영세라고 하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미용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면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택시 운송 사업자, 그래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용역 중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따로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1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12번에서는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그랬어요.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그랬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누구예요? 면세재화를 구입을 해서 과세재화를 생산 판매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업종으로 따진다. 그러면 우리는 제조업 그리고 요식업을 들을 수 있겠죠. 그렇죠? 제조업과 요식업. 이렇게 둘이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간이가세자의 특징에 대해서 간이가세자가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간이가세자는 의제 매입세 공제받을 수 없고, 대손세 공제받을 수 없고, 그리고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간이가세자의 특징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번 간이가세자 안 되는 거고요.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 한정식집은 요식업에 해당하죠. 그렇죠? 요식업에 해당하는 법인이니까 의제매입세 공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소매업을 운영하는 일반가세자. 소매업도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닌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3번. 다음은 22년 1월에 간이가세자로 카페를 개업한 최민준 씨의 연도별 공급 대가이다.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이 1억 400만 원이다라고 하는 금액은 다 알고 계신가요? 이 간이가세자의 기준이죠. 그렇죠? 간이가세자가 되려면 직전 연도 공급 대가의 합이 얼마? 1억 400만 원. 1억 400만 원 미만인 자를 우리가 간이가세자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1억 400만 원의 기준이 우리는 이게 세법이 언제 바뀌었죠? 2024년도에 7월 1일서부터 시행이에요. 그러면 7월 1일서부터 시행을 하려면 2023년도에 직전 연도가 언제가 돼요? 직전 연도가 2023년도에 공급 대가의 합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자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22년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23년도에 9천만 원이었으니까 1억 400만 원이 안 됐죠. 그렇죠? 네. 그리고 24년도에 적용을 받게 되니까 24년도에 1억 400만 원이다라고 하는 기준을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24년도의 공급 대가 24년도의 공급 대가가 1억 400만 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2025년 몇 월 며칠부터 7월 1일서부터 이제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이제 기타 소득이다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가 사업소득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타소득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그냥 아주 단순하게 사업소득은 뭐예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소득은 뭐예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우리가 기타소득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1번 저작자가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은 금품. 그럼 저작권자는 저작하는 게 본인의 지속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사업소득으로 봐야 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뇌물은 지속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니까 기타소득이 맞고요.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12만 원을 받았다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네, 이 3번 보기 때문에 기타소득에 우리 뭐가 있냐? 기타소득에 저도 이런 문제 나와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타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기타소득 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세 원천 징수하지 않습니다. 원천 징수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지금 12만 원이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12만 원에 대해서 우리 기타 소득의 필요 경비를 60%를 보죠. 그렇죠? 60%를 필요 경비로 보니까 얘에 대해서 곱하기 0.4만 소득 금액이 되겠다. 그러면 4만 8천 원이 되게 돼요. 그럼 소득 금액이 5만 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에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긴 기타 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 기간의 총 수익 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김소희 씨의 24년 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4년 귀속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종합소득 나오면 무조건 퇴직소득, 양도소득 삭제. 그쵸? 네. 그래서 일단 퇴직소득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근로소득 금액이 있고 사업소득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에서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입니다. 아시겠죠? 삼각형. 그러니까 손실이 생겼다. 결손금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사업소득 금액에 주거용이 있고 비주거용이 있는데 우리가 소득세법에서 얘기를 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여기 옆에다가 해드릴게요.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다라는 얘기는 우린 여기서 의미는 상가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주거용이 아닌 상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해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 소득이 생겨서 거기에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다음 해부터.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거용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저도 수업 시간에 여기까지는 설명 잘 안 하고 그냥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 거주용과 비거주용이 조금 나눠져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주거용은 일반 사업소득으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상가, 비주거용, 상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다라고 별도로 보게 된다라는 점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 400만 원, 그 다음에 사업소득 금액 800만 원, 1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900만 원만큼의 소득 금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118회 문제를 지금까지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풀이를 해봤는데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쉬운 문제는 조금 너무 쉬웠고 어려운 문제는 조금 많이 어려웠고 그리고 지금 요즘 시험 추세가 자꾸 조금 난해한 부분으로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부분들을 자꾸
문제에 올려놓는 뭐 그런 방식으로 조금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시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지 되냐면 최소한 기초적인 문제들은 정확하게 풀어야지 된다. 그래서 저는 원가액의 5문제 무조건 맞추셔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재무회계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꼭 잘 맞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